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기반의 GRC 기업인 그 Vcompl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인데 제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좋은 글이 있으면 제가 뭘 만들기보다 그 글을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번역은 딥L을 사용했고요. 번역체 느낌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크게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수정 안 했습니다. 수정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중요한 거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니까요. 이 이 글의 처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전 세계 규제 기관이 계속해서 법 위반, 법규 위반을 하는 뭐 그걸 이제 좀 통틀어서 컴플라이언스 페일러라고 돼 있는데 준수를 해야 될 경우에 준수를 제대로 못하면 그 준수해야 될 대상이 법규인 경우에는 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컴플라이언스는 준법을 넘어 조직의 성공과 영속을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사실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영자들이 과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 부분에 허들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거든요. 뭐 들어보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허들을 또 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5가지 실패 요인, 그 외에도 한 8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그 5가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던 그 5가지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리더, 두 번째는 위험 평가 프로토콜 무시, 세 번째 컴플라이언스와 조직 목표의 불일치, 네 번째 잘못된 인센티브, 다섯 번째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부재. 컴플라이언스 페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컴플라이언스 페일에 대한 얘기는 꼭 나오거든요. 왜 컴플라이언스가 성공하지 못하느냐, 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때에 사람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V 컴플라이언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블로그 쓴 사람 얘기죠. 이 블로그 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참고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고의, 리더의 헌신은 조직 전체의 중요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초점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도입을 했는데 왜 페일하느냐 하면은 모범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뭐 도입해서 우리는 준법을 한다, 우리는 윤리 경영한다, 뭐 우리는 ESG 경영한다 이런 얘기를 대외적으로는 다 얘기하고 대내적으로 물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실제로는 리소스가 그만큼 할당되지 않게 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준수 활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감독이 부족해지고 또 심지어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예컨대 우리가 CP 운영 규정도 있고 이걸 위반한 우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무시해 버린다거나 왜냐하면 리더가 무시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리더가 첫 번째 이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위험평가 프로토콜 무시인데 이 새로운 시장이나 또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평가 프로토콜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을 하던 회사가 뭐 이것을 해보니까 건설업까지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건설업 비즈니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갈 때에 이 건설업에 있는 위험과 제조업에 있는 위험이 많이 다르죠. 근데 하도급법을 하나 같이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조 하도급과 건설 하도급은 많이 규정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또 이 거래처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조하도급의 거래 상대는 상당히 좀 지속적이고 거래 관계가 그리고 또 뭐 안정감은 좀 있어요. 어떤 제조업에 근데 건설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있는 우리 공사할 수 있는 직원들 모집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규 직원이 아니고 다 우리가 흔히 뭐 10장, 100장 뭐 이렇게 말하는 에서 데려오는 거죠.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법규 준수 활동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분쟁도 많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다가 타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제조는 그런 일은 별로 좀 없죠. 그리고 또 제조는 대신에 또 다른 또 규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도 물론 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뭐랄까요,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여기서도 뭐 재앙의 지름길입니다라고 써놨는데 적절한 위험 평가 프로토콜 무시하면 재앙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쓰네요. 컴플라이언스와 조직 목표의 불일치.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터벌판에 차가 어쨌든 달리입니다. 시골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뭐 시골길에 그 옆에 아무 사람 도 살지 않는 길이 많죠. 그런 길을 가는 이제 우리가 버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버스가 어디에 서야 될지 사거리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선 멈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 멈춤 표시를 사거리에마다 다 세워야 되느냐? 차가 거의 안 다닌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교차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주택가 가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멈춰서 검토해라. 무조건 고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우선 멈춰서 우리가 우선 업무 협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만약에 아무 데나 막 세웁니다. 막 활동하는 데마다 세워요. 이거 위험이 있다. 그게 잘못 세워지면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뭐 도대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성이 높아지고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게 사실은 내부 통제에 그런 일이 많아서 생겨요. 나중에 또 내부 통제 제가 한번 자료는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내부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목표가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어떤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 통제당한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통제가 잘못돼 가지고 너무나 강한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조직 목표가 안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와 조직 목표가 일치하도록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상당한 방법론이 좀 필요하고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센티브인데 우리가 인센티브 포상이란 의미의 인센티브보다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승진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보너스도 있고 이런 보상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사실상 여기는 우회하도록 하는데 잘 안 지키도록 우회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는 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우리가 뭐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 열심히 했는데 저 성희롱의 어떤 사고도 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진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그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더라.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그런 부분 뭐 성희롱이든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실적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더 잘한다
실적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 윤리 우리가 회사가 사실 뭐 교회도 아니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는 봉사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은 있는 건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도 성과만 좋으면은 실적만 좋으면은 승진하더라. 이러면은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이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지만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문화라고 하면 기업 문화에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컴플라이언스를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 요소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자들이 아까 첫 뼈 같은 거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원처럼 돌아가네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드는 건 탑다운 방식입니다. 경영진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우리의 기업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행동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어지면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떤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야. 우리가 지켜야 되는 활동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 사실 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윤리적인 의사결정, 법규 준수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없게 되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상당히 형해화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경영자가 이 준법이나 윤리 경영을 사실상 정말 뭐랄까 정말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경영자가 만약에 나가고 다른 경영자가 왔는데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우리는 실적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조직의 문화는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돌탑에서 밑에 하나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나 경영층의 그 가치가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컴플라이언스 문화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우선순위라는 경영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문화를 만든다. 그만큼 경영진이 바뀌었을 때 그런 가치가 바뀌면 쉽게 문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페일이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5가지 정도 봤는데 뭐 핵심 요약이 리더십 중요하다. 당연 위험 평가 정말 필요합니다. 위험 평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무실도 뭐 예컨대 이번에 이런 법률이 바뀌었더라.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 파트에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게 다 위험에 대한 우리 어느 하나의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례화 된 1년에 한 2번 정도 뭐 아무리 안 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2번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리스크가 바뀌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때 아니면 그렇게 급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1년에 몇 번씩 새로 개정되는 뭐 그런 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죠. 하지만 내부의 변화는 또 좀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새로운 직원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은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높아졌을 때 이제 그 관리자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면 되고 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 일은.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우리의 내용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목표와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센티브가 제대로 설계돼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담겨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은 뭐 하면서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진단해 가지고 개선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피드백하고 이 모니터링 과정에 아까 리스크 평가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지속적인 개선 및 적응 요걸 보통 우리가 PDCA라고 해가지고 플랜 두 C가 체크, 액션 이런 식으로 경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PDCA 방식을 적용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보통 그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도 그렇게 저희 규격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뭐 이거 외에도 외국에서 많은 자료를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시스템 개선은 PDCA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마다 수준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저희 오늘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뭐 5가지 정도 되어 있으니까 뭐 금방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다 중요한 얘기고 뭐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들이 뭐 해보면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례를 좀 더 많이 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본 자료를 소개하는데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